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둘 텐데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함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함 변호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생생법률쇼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데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가요? 제가 방송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상담이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미리 살펴볼까요? 마지막 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어요. 내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갑자기 채용이 취소됐어요. 인터넷 방송이 정지됐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순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안 어떤 건가요?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제 수면 위로 올라와갖고 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이 있죠. 네. 이 법안 때문에 다수 기업들이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노란봉투법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이름은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게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2009년도 쌍용 자동차 노조 이 노조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갖고 77일 동안 파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노조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서 법원에서는 무려 47억 원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오면서 47,000원씩 10만 명이면은 47억을 모을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편지를 함께 성금을 보낸 것이 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해고로 인해서 사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노동자들을 좀 돕기 위해서 이 소송 비용의 일부분을 좀 돕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캠페인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노란봉투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일단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이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2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조 내용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처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쟁의의 범위를
확대해갖고 사용자가 그동안 있었던 과도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이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이 수면 위로 또 떠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2021년에 CJ 대한통운이랑 전국 택배 노조원 사이에서 있었던 단체 교섭 사건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2020년 3월에 원청이었던 CJ 대한통운에서 전국 택배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서 이 노조 측에서 이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여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각하를 하였지만 이것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가서 네. 이 CJ 대한통운의 택배 기사들의 업무가 실제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가 맞다라고 해서 노조 측에 손을 들어주었었습니다. 사측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1심 재판에서 사측은 자신들은 하청 노동자와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법에서 말을 하는 사용자는 명시적이고 또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만 대상을 본 것이 아니고 노동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해석해야 된다고 하여 CJ 대한통운이 사용자가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호위 때는 각하가 됐었는데 이 중앙노동위원회랑 1심, 2심은 다 회사가 아닌 노조가 이제 이긴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내용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계약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좀 지배한다면은 단체 교섭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노조 측 반응은 어땠나요? 노조 측에서는 선고가 나온 직후에 원청의 사용자성이 교섭에까지 유지된 최초의 사례라고 하면서 반겼습니다. 네. 실제로 노조 측의 반응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대법원이 2010년에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한 적은 있는데 네. 이때는 판단 대상이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로 제한되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이런 판결을 반긴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한편 이번 사건과도 유사한 HD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 청구 소송에서도 이 소송에서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6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서 사실상 이 노란봉투법 입법이랑 관계없이 하청 교섭권이 인정되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하급심 판례 자체로는 좀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이런 판결 결과에 힘입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급심 판례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좀 나오길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예. 사실 이 노란봉투법안을 좀 발의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9대 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결국 좀 폐기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류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되어 있었지만 네. 야당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어 있다고 보아서 본회 직회부를 요구한 네.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당 측에서 법사위에 이제 쟁점 법안으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이제 직회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법사위원들의 법률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것들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최종 기각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 11월 9일에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뉴스에도 많이 네, 뜨고 많이 했었죠. 보도가 됐었죠. 예. 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년 12월 1일 날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었고 네. 12월 8일 열렸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최종 부결됨에 따라 폐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실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까지 다 모두 교섭 대상으로 좀 포함이 되면 이 교섭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원청이랑 하청 노동자가 공동 교섭을 할 수 있게 될 만큼 교섭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서 원청과 교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동 교섭이 활발해지면은 기업별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 편입니다. 네, 그동안 그리고 손쉽게 불법으로 낙인시켰던 파업이 정당한 쟁의 행위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파업이 늘어날 거라는 이제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건데, 그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 자체는 사실 원청에서 이런 교섭 대화를 애초에 거부를 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네.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이 가능해짐으로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격렬한 파업이나 점거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제 야권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고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네. 조금, 안 좋은 일에 엮여서, 소송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아, 제가 그러시군요. 네. 2014년도에 네.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조금 잘 알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랑 같이 나왔어요, 회사를. 네.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지인 한 명과 저, 그리고 그 사람이랑 셋이서 회사를 차렸거든요. 아, 네. 3분이서요. 네. 네네. 회사는 이제 중고차 매매 관련된 회사였고요. 네. 돈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같이 나왔던 직원이랑 저랑 6,500씩 해서 1억 3천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본으로 회사를 차렸고요. 네. 그리고 직원의 지인은 따로 돈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전 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 회사에서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랑 직원이랑 이전 회사의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원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평하게 일을 하니까 그 주식을 3등분해서 이제 셋으로 나눠 가지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때문에 그거를 놔둘 수가 없대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별일 없겠지 하고 일단은 그 직원한테 몰아줬어요.
네. 그리고 그 직원한테 너 이거 우리가 이거 주식 몰아줬다는 걸 계약서 써서 넘겨줘라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차일피일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귀찮아진 거예요. 계약서 쓰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에이 뭐 모르겠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안 쓰고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식은 그 직원한테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그 명의도 그 사람한테 있었죠. 그래서 2년간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명의가 그 직원한테 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그 저랑 그 직원의 지인까지 그 두 명이서 정당하게 그 회사의 이득을 나눠받지 못한 거예요. 네. 회사 이득을 나눠받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걸었던 소송은 회사에 그 지분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네. 어쨌든 간에 그 회사는 저희 거잖아요. 그 사람 혼자만의 거가 아니라. 네. 그래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고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저희의 그 소유라는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대요. 네. 증거 그래서 패소를 불충분해요. 했고, 네. 네, 그 이후에 그러면 회사는 안 나눠줄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창출한 그 가치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15억짜리 소송을 걸었거든요. 아, 이거는 별개의 소송이신 건가요? 예, 별개의 네. 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그 소송도 지금 고등법원 지금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이겨야 저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회사 지분 나눠달라는 것도 지금 3심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하고 싶어서요. 아, 네. 지금 그 상담자님과 그리고 함께 나온 직원분, 그 직원분의 지인까지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이제 회사를 차리셨고, 네네. 기존에 다니고 있던 그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한 분에게 지금 원래 몰아서 주셨는데, 그 부분에 그 회사 지분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하셨던 게 지금 상고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셨고, 지금 이제 그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좀 조언을 얻고 싶으신 상황이신 거죠? 네네. 아, 네. 일단은 사연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옆에 이제 정석한 변호사님이 나와 계신데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일단은 여쭤보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구두 계약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상대방이 일단은 구두 계약 존재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좀 그렇죠. 이제 자기는 이제 입을 싹 닫고 너희를 직원으로 고용한 거지 동업을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런 류의 회사를 동업하고 주식을 몰아주겠다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 해당 그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랑 일을 했던 이 증명 같은 게 부족해갖고 패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혹시 그 당시에 그 증거로 제출했던 내용을 뭐 제목 같은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증거 같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냥 이제 저희가 냈던 거는 이제 그 당시 구두 계약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랑 그리고 이제 또 그 주식을 이제 몰아줄 때 이제 사용되었던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체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전부였어요. 아, 구두 계약 증거랑 주식 이체 내역 이렇게 두 네네. 가지신데 말씀하신 구두 계약 증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저희가 셋이 함께 동업을 하고 있고 셋이 똑같이 수익을 분배를 할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공동의 지분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이제 계약서를 써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안 써왔다는 그런 것도 좀 제출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상담 내용에 맞춰갖고 처음부터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릴 거는 구두 계약인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민법에서 이제 불요식 행위라고 해갖고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요식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 성립은 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 표시가 이제 합치가 되면은 그 자체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라는 요건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주식 명의 신탁 약정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구두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이제 구두 계약 성립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이 부분부터가 문제가 되셨을 것 같은데 청약 네. 내용 자체가 당사자가 이게 승낙을 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구체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상대방이랑 구두 계약이 이런 구체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을 받으셨을 텐데 아마 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 서류로 이루어진 이런 계약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이제 이견이 발생을 한다면은 계약의 성립이랑 또 그 내용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입증을 하셔야지 구두 계약으로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될 부분은 해당 구두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해당 증거 관계를 다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 당시에 이제 대화를 하신 내용에 뭐 녹음이나 뭐 녹취, 뭐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갖고 해당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이 돼 있다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계약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약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암시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계약이 이렇게 암시가 있었던 정도에 그치셨다고 한다면은 계약 내용을 아는 증인의 증언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 같은 것들 좀 더 보충을 해갖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서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2심까지 진행을 하셨고 지금 3심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 3심은 이제 대법원이다 보니까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법원에서 뭐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에 2주 안에 상고장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각하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고 이유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말씀해 주시기로 이제 1심 당시 1차 소송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증거가 부족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3심은 그동안에 있었던 1심이나 2심이랑 좀 다르게 새로운 증거를 이제 추가로 제출해 갖고 이걸 포함해서 판단을 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상고심은 헌법이나 법령 또 이제 명령 규칙 위반만을 이제 상고 이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건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제 원심에서 그러니까 1심이랑 2심이죠. 1심이랑 2심 때 제출하셨던 증거들을 토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하급심에서 판단 누락이 있거나 심리가 미진되었거나 특히 체증법칙 위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갖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퉈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증법칙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뭘까요? 예, 여기서 이제 판사가 보통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원고랑 피고랑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갖고 증거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이때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이 논리칙이랑 경험칙에 부합하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회사를 설립하면서 돈을 투자를 하신 셈인데 이러한 이체 내역 같은 자금의 흐름을 두고서는 만약에 가족이 아닌 제3자한테 이거를 단순히 증여를 했다라고 판단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험칙이나 논리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통상 대여금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금 등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갖고 이제 이러한 자금의 이체 흐름 같은 것들을 단순히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에 대응을 해갖고 이것들이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왜 투자금인지를 설명해갖고 심리가 미진했다 아니면 체증 법칙에 위반한 판단이다라고 주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제 원심에서 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서는 해당 자료를 주장 사실을 이제 배척했던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체증 법칙을 위반했다고 해갖고 다시 판단하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자께서도 해당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졌던 또 제출했던 이런 증거 관계가 체증 법칙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즉 경험칙이랑 논리칙에 위반해서 판단된 면이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제출하셨던 증거들을 전체 다 포함을 해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심리를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고심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상고심 자체가 진행하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상고 이유서를 작성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이제 상담자님은 궁금하신 거는 다 여쭤보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뭐 다양한 방안들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이 부분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상고심 특수성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의 상고장 제출 기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부분을 놓치게 되면 각하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판단 자체를 못 받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상고심 특수성 때문에 상고 이유서 자체를 처장부터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고심에서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대법원에서는 상고 이유서를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보내는 대법관 분들이시겠죠. 네. 대법관님들께서 보셨을 때 해당 내용이 진행을 하기 불필요하다 판단하면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 제출 시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갖고 상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심리 미진이나 체증 법칙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이 상당히 그 률이 높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어지간하면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를 추가로 제출을 할 수는 없더라도 증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잘못돼서 간혹가다 이제 상고심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뭐 법률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좀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결혼 전에 능력 있는 30대 후반의 커리어 우먼, 소위 골드미스였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부모님의 재촉에 못 이겨서 서둘러 결혼을 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 아기가 생긴 걸 알았고요.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쭉 가발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머리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연애할 때 남편의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하거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저를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가더라고요. 때문에 출산 후 저는 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방치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심지어 아직 모유 수유가 끝나지도 않은 어린 딸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남편과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지만 엄마 자격이 없다며 평생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연인데요. 출산 후에 이제 우울증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남편과 아이를 잘 챙기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사와 양육을 좀 소홀히 했던 게 이혼 사유가 되는가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가사랑 양육 자체를 심대하게 이제 소홀히 했다고 하면은 네.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점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 이제 부양 의무를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가사랑 양육을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이 질병에 걸린 아내를 부양해야 될 의무는 남편에게 또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서는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산후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만약에 이제 계속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치료 의지도 있고 또 심지어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네. 이러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이제 이혼을 좀 원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 현재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담자님께서는 아이를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동거 심판 청구를 하거나 또 네. 면접 교섭 허가 청구를 하거나 네. 만약에 이미 이혼 소송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은 유아 인도 청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은 이제 부양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양 의무 외에도 동거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갖고 민법 제 837조의 2 1항에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부 일방과 자녀 간의 면접 교섭권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남편에게 면접 교섭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보여달라고 이제 면접 교섭권을 이제 좀 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사안에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 별거 중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별거 상태에 들어간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있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법원에서는 부부간의 이제 협조 의무를 규정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837조의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거 심판 청구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앞서 이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 의무가 있다 보니까 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경우에는 부부는 쌍방에 이제 동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담 내용과 같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를 하고 아이까지 이제 데리고 나간 경우에는 이러한 별거가 협의가 있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민법 826조 2항에 따라서 가정법원에 동거 장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 이제 법원에서는 동거 장소를 지정하거나 별거 중인 남편을 향해서 이 시일을 정해서 동거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동거를 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 사람이 그 자유 의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판결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러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해서 네. 남편을 이제 구속을 해갖고 네, 동거를 그리고- 시키도록 네,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동거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개인의 어디서 살지에 대한 자유 의사 결정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특히 대법원에서는 이혼 청구가 전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거 같은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이러한 동거 결정에도 불구하고서는 동거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당 동거가 이뤄질 때까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여서 간접적으로 동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간접 강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상담자님께서 남편이 이제 결혼 전에 대머리라는 사실을 감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외모적인 내용을 이유로 이게 뭔가 이혼이 아니라 이게 사기다. 이거는 그 더 나아가서 이제 혼인 취소까지 좀 주장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네. 이 외모를 이유로 하는 네. 혼인 취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가령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감추고서는 결혼을 해서 어떤 상대방한테 양육비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는 자녀 양육만이 아니라 네. 부부 쌍방에 해야 되는 양육비 같은 것들을 전가시키는 행위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더 이상 네. 혼인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혼인 취소와 같은 부분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네. 이런 기본적으로 외모에 관한 부분을 이유로 해갖고 이혼을 청구를 하거나 혼인 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례상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면접 교섭을 통해서 아이를 만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면접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면접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을 얼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횟수, 그다음에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장소, 그다음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와 같은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부부 당사자가 직접 이런 면접 교섭을 협의를 하는 경우라면은 반드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부부가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아서 협의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 소송을 하는 중간에 직권으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갖고 이 양육에 관한 사항, 자녀의 나이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서는 이제 모유 수유 중인 아주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간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엄마하고 좀 분리한 부분, 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아동 학대 자체가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유기나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이는 이제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갓난아기를 무단으로 모유 수유 중인 어머니랑 분리를 해갖고 데려간 경우에는 아동 학대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참고로 이게 더해갖고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 다른 보호 감독자인 어머니의 이제 감호권을 침해를 하거나 이를 남용해갖고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도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장님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면접 교섭권 청구하는 방안과 또 아이의 어떤 그 양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좀 현명한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저는 30대 취업 준비생인데 최근 A 회사와 B 회사 두 곳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두 곳 모두 최종 합격이 돼서 제가 더 가고 싶었던 A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B 회사에게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근이 2주 후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A 회사에서 기업의 사정이 안 좋아 채용을 취소한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채용 담당자에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기에 결국 포기하고 황급히 최종 합격되었던 B 회사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본인이 최종 합격을 취소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면박만 들었습니다. 졸지에 최종 합격된 두 곳 모두 취업에 실패하게 됐는데 둘 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라 너무 황망합니다. 두 곳 중 아무 곳이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취업을 취소한 A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입사를 기다리는 분들은 이제 뭐 내정자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 채용 내정자의 어떤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좀 검토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이제 근로자 지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네.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러한 일종의 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은 손해배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상 이제 손해배상 규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채용 내정 기간에는 이게 뭔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이런 네. 경우에 그 최종 합격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네. 이 취업자랑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이제 최종 합격을 받은 상담자께서는 일단은 A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뭐 지위 확인 청구를 한다거나 네. 이와 동시에 이제 채용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담이나 뭐 이런 해고에 따른 위자료 같은 것도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뭐 A 회사를 못 가는 것도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거든요. 이 부분도 좀 보상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이 이제 내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근로자로서는 네. 최종 합격 통지 이후부터 회사를 신뢰를 하면서 그 채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른 취직 기회를 이제 포기하였을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이걸 이제 손해배상을 책임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옛날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전에 지금 이렇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여기서는 뭐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사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허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보통 사용자한테 실제 채용으로부터 내정 후에 정식 발령이 이뤄질 때까지는 사용자한테 근로계약 해약권이라는 것이 유보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반대로 이제 그 사람 입장, 지금 상담자님 같은 구직자 입장에서 내가 그 회사를 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또 뭔가를 좀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랑 정반대로 네, 반대의 이미 경우죠. 기업이 채용을 해놓은 다음에 네. 구직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사를 거절한 경우를 따져보자면은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 구직자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긴 하지만
그 구직자가 입사를 거절했다고 하여서 일을 하기 전에 그 해당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갖고 구직자한테 그 손해가를 책임을 배상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또 회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또 이제 잘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 BJ입니다. 평균 시청자 수 50명에 평균 월 수입이 200만 원대 정도라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상시처럼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며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게임에 한창 집중하던 사이 어떤 시청자가 보낸 성인 영상이 방송에서 재생이 된 건데요. 한참 후 채팅창의 반응을 보고 황급히 해당 영상을 보낸 시청자를 방송에서 내보냈지만 신고를 당했고 결국 운영자에 의해 30일 방송 정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전기세, 방세는 물론이고 식비까지 끊겨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방송 정지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영상을 보낸 시청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생계까지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거는 해당 네. 시청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시청자는 이제 야한 영상, 이제 소위 성인 네. 영상을 도네이션 방법으로 도달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을 해서 처벌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 13조에 보시면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네. 해당 법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한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컴퓨터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 영상, 그림 등을 보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당 영상을 보낸 시청자를 그 죄로 이제 처벌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영상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상담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방송에 도네이션 형태로 도달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처벌은 처벌대로 하겠지만 지금 상담자의 방송이 지금 30일 동안 정지를 당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상을 이제 보낸 상대방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갖고 방송을 하지 못해서 받은 그동안의 수익 같은 것들을 네. 손해배상으로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런 분들을 이제 아이디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가 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회사의 명과 그다음에 해당 가해자의 아이디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 정지를 좀 풀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상담자님이 좀 문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인터넷 개인 방송은 크게 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랑 그다음에 네. 해당 플랫폼 회사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정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받은 경우라면은 뭐 행정심판이나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퉈볼 수가 있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자유규제를 통해서 정지를 받은 경우라면은 우선적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갖고 이의 신청을 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이 방송 정지 처분을 계속 고수를 한다고 하시면은 민사상 이용 중지 해제 청구 소송을 통해 갖고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분께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개인 방송 같은 것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물론 이제 방송 관련해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들은 뭐 널리 알려진 문제라 거듭 강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상털이나 사이버 불링 같은 문제들이 오히려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컨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자신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